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증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이 조정이 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분들 과연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조정폭이 제법 크게 나타났어요. 보시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1.4%,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한 쪽인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7%, 그리고 러셀 2000은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중간선거 이후의 시장의 흐름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6개월 동안에 한 16.1%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개월로 놓고 보면 18.6%니까 올해 하반기의 상승률이 2.5%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정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해의 1년을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15%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점이 과거 70년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날 것은 좀 당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구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내년을 바라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과거 평균이니까 이대로 갈 거냐? 그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의 S&P 500의 상승 여력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4,500 정도의 수준이고요. 나스닥은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말까지로 놓고 봤었을 때는 S&P 500이 20%, 나스닥이 30%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정확한 이 목표 가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여력은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S&P 500보다는 나스닥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의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때 여태까지 상저하고를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투자를 좀 늘려가시는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꼭 필요한 구간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봄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 조정 기간을 거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려면 경기 침체가 절대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발표된 또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지표를 보면 여전히 좀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여전히 향후 1년 반 동안은 경기 침체 걱정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걱정이 있어야지만 이 걱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부분은 이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여전히 10년 마이너스 2년이 마이너스 거의 1%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1.7% 정도 되니까 정말 극심한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이너스 현상이 미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되려면 대출 증가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숫자로 가게 되면은 경제 활동을 서포트를 못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갈 텐데 다행인 것은 지난주 그러니까 14일 날 주에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예금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금이 176억 달러 증가하면서 연간 환산 5%대의 상승률, 그리고 또 대출은 228억 달러 증가를 하면서 연간 환산 거의 10%의 상승률로 변했고요. 대출 플러스 총 여신으로 놓고 보면은 356억 달러나 증가를 하면서 연간 환산 10.7%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 예대율이 낮아요. 70.3%밖에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대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숫자가 지금 제법 높습니다. 6.7%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이클을 보시면은
95년 이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서의 불사이클, 그러니까 상승장, 그리고 또 2006년의 상승장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6.7%를 중간선으로 놓고 95년도에는 훨씬 더 높은 금리였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그것보다 낮은 금리였다가 6.7%까지 올라가니까 결국 1년 반 만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수준이 높은 금리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계부채 비율과 비교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95년도에 가계부채 비율이 65에서 70% 정도 되고요. 2006년부터 2008년 이때는 93에서 100%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얼마냐? 지금 현재는 74%,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은 숫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7%의 금리에도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통화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 주택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제조업 관련 건설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산업 기반이 좀 튼튼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의 상승률 차이와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PMI 지표가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현재 숫자인 한 3.8% 정도 수준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어갈 거다. 저희의 예상은 한 3.5%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구간이 제법 갈 것 같다. 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채권 투자에 대한 비중이 연간 3.5%의 수익률에 만족하신다면은 많이 늘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종목 선별을 잘 하셔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건설업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조짐이 보이니 제조업 PMI도 향후에는 좀 개선이 될 여지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2년간 미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줄다리기라고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요? 네. 자, 미국 경제 지금 엄청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온쇼링, 디글로벌제이션, 무역 마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정치적 이슈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고용 시장의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워낙 통화를 많이 늘렸고 또 여기에 정부 부채가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AI와 퀀텀 컴퓨팅 등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급격한 생산성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은 1번부터 3번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4번인 이 기술 발전은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어떤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평균 1.5%보다 높은 2.5에서 3% 정도 시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GDP 대비 대차 대조표 규모를 보시면은 미 연준이 굉장히 크게 늘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미 연준이 상대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다. 보시면 숫자가 가장 밑에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까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숫자를 보시면은 어쨌든 수요 주도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좀 높게 유지가 되는데 공급 주도의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더하면은 약 4% 정도의 영향을 미칠 텐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숫자가 2.5에서 3% 정도로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시장을 과거에 투자자들이 비관적으로 봤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숫자는 위에 오렌지색 선은 그 지수의 상승이고요.
밑에 있는 선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 비관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비관적인 것이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숫자들이 대부분 70%를 못 넘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말에 얼마까지 갔었냐? 98%나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죠. 과거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마다 굉장히 급등하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저희가 시장이 오히려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빅스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하시잖아요.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95년 사이클, 또 2006년 사이클, 2018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지금 수준만큼 낮아졌었고요. 낮아졌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증시는 변동성은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은 IPO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증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시장이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비관론이 축소되는 부분을 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가장 좀 이상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저희가 들여다보는 적절한 가치, 잔존 가치 모델을 봤었을 때는 지금 미국의 나스닥과 유럽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선진국 전체로서는 9%인데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신흥국을 들여다보시면은 코스피와 베트남이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주식 70%, 채권 20%, 대체 자산 10% 이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대체 자산 투자하기 싫으시면은 주식 80%, 채권 20%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에 대해서 60%나 투자를 하고 유럽을 5%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과 베트남의 비중을 좀 더 늘렸고요. 오히려 중국과 대만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한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업종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지금은 성장주 투자 시대다. 그러니까 2%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가운데서는 희소 가치가 성장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형 기술주 10%, 반도체 AI 25%니까 IT 업종만 25% 정도 되죠. 여기에 이제 전기차 부품을 20%, 신재생 에너지를 20%, 바이오 헬스케어를 5%,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80%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가장 중요한 업종이죠. AI와 또 AI 관련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력도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AI가 거품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얕은 거품이에요. 지금 여기니까. 근데 과거에 다른 거품들을 보시면 워낙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올라온 거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최소 보통 200% 이상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지금 그만큼 매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자, 국가별 AI 투자 규모와 특허 수를 놓고 보면 월등하게 누가 1등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네요. 예, 너무나 높기 때문에 미국 관련주들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물론 중국도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가장 높다고 나오는 1위부터 6위까지 중에서 1위부터 4위가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매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전체 13개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47.1%니까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반도체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뭐 AMD, 브로드컴, 마벨, 엔비디아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대부분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이죠.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한국 종목들도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는데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오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미국 기업들이고요. 물론 TSMC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 TSMC도 나오죠. 대만.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관련주들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